한국이 미국 군함 10척을 만들 수 있습니까? 그 한마디가 떨어진 순간 만찬장은 이상할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세계를 움직인다는 정상들조차 서로의 얼굴만 바라봤습니다. 미국은 패배를 모르는 나라였습니다. 전쟁이 터지면 가장 먼저 움직였고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답을 내놓았습니다. 그런 미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달랐습니다. 질문을 던진 사람의 목소리에는 여유도 자신감도 세계 최강국 특유의 확신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듯,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듯 설명하기가 어려운 조급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워싱턴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보고서가 오갔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건너 작은 나라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말할 때도,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때도 누군가는 묵묵히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계 최강국이 먼저 그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대한민국은 무엇을 준비해왔던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이 미국 군함 10척을 건조할 수 있습니까? 만찬장의 공기가 멎었습니다. 세계 정상들이 일제히 시선을 돌렸죠. 나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웃음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프란스 비아리츠. 지중해 바람이 불어오던 그 만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옆에 앉은 한국 대통령을 향해 조용히 하지만 분명하게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에게. 군함을, 미국 해군의 군함을 만들어 달라고. 나는 존 해리슨 워커입니다. 전직 미 해군 전략 분석관, 펜타곤 해양 전력 평가팀에서 24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날 비어리츠 만찬장에는 나도 수행단 자격으로 참석하고 있었죠. 중국 해군 증강 문제와 미국 조선업 위기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자리는 웅장했습니다. 세계 주요 경제대국의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장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만찬장, 샹들리에 불빛 아래 유리잔이 맞부딪히는 소리, 외교관들이 낮은 목소리로 나누는 대화. 그 무게감은 말로 쉽게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20년 넘게 이런 자리를 드나들었어도 이 자리의 공기는 여전히 묵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한국이 미국 군함 10척을 건조할 수 있습니까? 나는 잠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국, 군함, 미국 해군. 머릿속에서 이 세 단어가 도저히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대통령도 가끔은 이런 정치적 수사를 하는군. 한국이라면 자동차는 인정합니다. 반도체도 인정합니다. 스마트폰도 인정합니다. 세계가 인정하는 수준이죠. 하지만 군함은 다릅니다. 군함은 단순한 공산품이 아닙니다. 국가의 자존심입니다. 패권의 상징입니다. 나는 24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내 기억 속 미국은 언제나 바다의 절대 지배자였습니다. 태평양, 대서양, 중동의 좁은 해역, 어디든 미국 항공모함이 나타나면 긴장이 가라앉았습니다. 적대 세력이 물러섰습니다. 지역 분쟁이 정리됐습니다. 바다 위의 질서는 곧 미국이 만든 질서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세계 최강의 미국 해군이 있었죠. 그런 나라가 한국에게 군함을 만들어 달라고 묻는다고요. 나는 속으로 다시 한번 피식 웃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웃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한국 대통령의 대답을 기다리는 그 눈빛. 나는 24년 동안 수많은 제독의 표정을 읽어왔습니다. 장관의 눈빛도, 합참의장의 침묵도, 어떤 표정이 정치적 제스처이고 어떤 눈빛이 진짜인지 나는 그걸 구별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날 트럼프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정치적 수사를 구사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로 답을 원하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딘가 절박해 보였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만찬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비아리츠의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가 낮게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트럼프의 질문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상하게 떨쳐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비웃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걸리는 거지?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펜타곤.
짧은 메시지가 전달됐습니다. 중국 관련 긴급 사안입니다. 비공개 전략회의 참석 요청.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파도가 다시 부서졌습니다. 어두운 수평선이 아득히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는 그때까지도 몰랐습니다. 트럼프의 그 단 한마디가 내가 24년 동안 쌓아온 모든 확신을 무너뜨릴 첫 번째 균열이라는 것을. 이틀 뒤였습니다. 펜타곤 지하 전략 상황실. 복도를 걸어 들어가는 순간부터 달랐습니다. 평소 이 복도는 적당한 소음이 있습니다. 장교들이 오가고 보좌관들이 분주히 움직이죠.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장군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독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커피잔을 만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서류를 넘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회의실에는 웃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는 24년 동안 수많은 전략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북한 핵위기, 중동 파병, 태평양 함대 배치 전략. 어떤 자리에서도 이런 공기는 처음이었죠. 무거웠습니다. 아니, 무거움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짓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중국 조선 생산 능력, 미국 대비 200배. 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200배. 오타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팔짱을 끼고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수치는 늘 어딘가 과장이 섞여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 숫자라는 게 그렇습니다. 나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하지만 회의실 안에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현역 제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스크린을 향해 돌아서더니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현재 속도로는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우린 못 따라갑니다. 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미 해군 제독이 한 말이었습니다. 미국 최고 수뇌부가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다고.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나는 속으로 강하게 반문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틀리지 않다는 것을 나 역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처음으로 미국이 질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아무도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석에 앉아있던 한 장성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나는 눈앞의 장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거대한 조선소, 끝이 보이지 않는 드넓은 야드, 하늘을 가르는 골리앗 크레인, 그 아래로 줄지어 늘어선 거대한 철 구조물들. 자막이 나타났습니다. 대한민국, 거제, 함하오션, HD 현대중공업.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세계 최강 해군 국가가 지금 뭘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까? 한국 조선소를 해답으로 보겠다는 겁니까? 나는 속으로 단호하게 부정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치적 압박에서 나온 이야기겠지. 실제로 이행될 리 없습니다. 하지만 회의실에 누구도 웃지 않았습니다. 보고서가 배포됐습니다. 한국 조선소 생산 능력 자료였습니다. 원조 실제, 납기 이행률, 동시 진행 가능한 공정 규모, 수치들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나는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왔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회의가 끝난 뒤 나는 복도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군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보고서를 손에 든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답으로. 나는 그것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회의실의 분위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던 그 침묵, 누구도 웃지 않던 그 무게감.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복도를 걷는 내 발걸음은 점점 느려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 미국 조선소부터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에서 본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보고서는 보고서일 뿐입니다. 숫자는 얼마든지 편집될 수 있습니다. 나는 24년 동안 그 사실을 몸으로 배웠습니다. 진짜는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미국 조선소였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이상했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게 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20년 넘게 군사시설을 드나든 사람의 감이랄까요? 뭔가 빠져 있었습니다. 뭔가 없었습니다. 소리였습니다. 소리가 없었습니다. 조선소는 시끄러워야 합니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용접기가 튀기는 소리, 크레인이 움직이는 소리, 수백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소리. 그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날 그 조선소는 조용했습니다. 불편할 만큼 조용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대한 도크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규모는 압도적이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도크는 비어 있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녹이 쓴 설비들이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멈춰버린 장비들, 덮개가 씌워진 채 방치된 기계들. 나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관리자가 다가왔습니다. 인사를 나눴습니다.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건조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관리자가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많이 밀려 있습니다. 얼마나 밀렸습니까? 수년 단위입니다. 나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수년. 수개월도 아니고 수년이 밀렸다는 겁니까? 내가 보고 있는 이 조선소가 미국 해군 군함을 건조하는 핵심 시설 중 하나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수년이 밀렸다고요.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관리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단 4글자였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그 말이 귀에서 맴도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숙련 용접사가 없었습니다. 선박 배관 기술자가 없었습니다. 정밀 도장 인력이 없었습니다. 젊은 기술 인력이 없었습니다. 세대를 이어 기술을 전수할 구조 자체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또 다른 현장 관리자가 합류했습니다. 나는 같은 질문을 반복했습니다. 그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군함보다 사람이 먼저 필요합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나라가, 세계 최강 해군을 보유한 이 나라가 군함을 만들 사람조차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미국 조선소에서 처음으로 절망을 보았습니다. 웅장한 시설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도크의 규모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술이 끊겨 있었습니다. 미국 조선업의 근육이 수십 년에 걸쳐 조용히 녹아 없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세계 최강 해군 국가인데 어떻게 이렇게 됐다는 겁니까? 조선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바깥의 조용한 공기가 차단됐습니다. 나는 한동안 시동도 걸지 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도크의 녹슨 구조물이 오후 햇살을 맞고 있었습니다. 위협적인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떠올랐습니다. 트럼프의 질문이었습니다. 한국이 군함 10척을 건조할 수 있습니까? 비아리츠 만찬장에서 내가 피식 웃었던 그 질문. 이상하게도 이번엔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장 어딘가가 무거워졌습니다. 눈앞에 텅 빈 도크와 트럼프의 질문이 하나로 겹쳐 보였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항공권을 검색했습니다. 목적지는 대한민국, 거제였습니다. 그날 이후 트럼프의 질문이 머릿속에서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눈으로, 내 발로. 그 조선소라는 곳을. 나는 조선소를 보러 갔습니다. 인천에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산 밖으로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도시가 사라지고 산이 나타났습니다. 산이 사라지고 바다가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섬들이 점점이 흩어진 남해였습니다. 나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조선소를 보러 가는 것이다. 확인하러 가는 것이다. 그것뿐이다. 거제에 가까워질수록 뭔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산이었습니다. 남해의 산은 제법 크죠?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산이 움직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산처럼 보이는 구조물의 윤곽이 너무 반듯했습니다. 자연이 만들어낼 수 없는 직선이었습니다. 크레인이었습니다. 산인 줄 알았던 것이 크레인이었습니다. 차가 조선소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골리앗 크레인은 내가 알던 크레인이 아니었습니다. 크레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맞지 않았습니다. 건물이었습니다. 아니, 마천루였습니다. 수백 미터 길이의 철 구조물이 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그 아래로 축구장이 몇 개는 들어갈 넓은 야드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는 수십 년 동안 세계 각지의 조선소를 돌아다녔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 스페인. 이런 규모는 처음이었습니다. 처음 보는 세계였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소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용접 불꽃이 밤하늘의 별처럼 튀었습니다. 수천 명의 작업자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돌아갔습니다. 거대한 철구조물이 공중에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조명이 야드 전체를 대낮처럼 밝히고 있었습니다. 밤 11시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마치 오후 2시 같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중얼거렸습니다. 규모는 크군. 하지만 규모만으로 군함을 만드는 건 아니지. 크다고 해서 정교한 건 아닙니다. 크다고 해서 군사기술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이건 단지 큰 공장일 뿐이다. 기술은 미국이 앞선다. 경험도 미국이 앞선다. 나는 아직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거대한 구조물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건물이 이동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움직일 리 없었습니다. 길이가 수십 미터였습니다. 무게는 수천 톤은 될 것 같았습니다. 거대한 철덩어리가 크레인에 매달린 채 공중을 천천히 가르며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옆에 서 있던 직원에게 무심코 물었습니다. 저건 대체 뭡니까? 직원은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군함 블록입니다. 순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군함 블록이라는 겁니까? 저게... 지금 저 공중을 이동하는 저 거대한 구조물이 군함의 일부라는 겁니까? 나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구조물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크기를 가늠해봤습니다. 다시 봐도 믿기 어려운 규모였습니다. 내 심장이 처음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아직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부정하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직접 보고 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 거대한 블록이 야드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시선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저 안으로 들어가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나는 조선소 운영센터로 향했습니다. 현장도 현장이지만 진짜 실력은 운영에서 나옵니다. 24년 경력이 가르쳐준 것이 있다면 그것이었습니다.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밀하게 관리하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순간 걸음이 멈췄습니다. 벽 전체가 모니터였습니다. 수십 개의 화면이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블록 번호, 위치, 동정 단계, 담당 인력, 예정 시간, 모든 것이 동시에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앞에 서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현장보다 더 놀라운 것이 여기 있었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곧장 공정표를 요청했습니다. 화면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수백 개의 작업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공정이 분 단위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분 단위였습니다. 일 단위도 아니고 시간 단위도 아니고 분이었습니다. 나는 화면 안에서 익숙한 구조물을 찾았습니다. 전날 밤 공중을 이동하던 그 거대한 블록이었습니다. 블록 번호를 찾아냈습니다. 공정표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멈췄습니다.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숫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잠깐요. 직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 블록이 이번 주 조립 예정입니까?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다음 주입니까? 직원이 화면을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어제 끝났는데요? 나는 말을 잃었습니다. 어제 끝났다고요. 어제. 내가 입을 벌리고 바라보던 그 거대한 구조물이 어제 조립이 완료됐다는 겁니까? 나는 그 블록의 크기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길이만 수십 미터, 무게는 수천 톤. 그걸 어제 끝냈다고 말하는 겁니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지금 저쪽 야드에서 이동 중인 저 블록은 뭡니까? 직원이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말했습니다. 다음 함정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함정. 다음 군함의 블록이 이미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를 끝내자마자 다음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끊김이 없었습니다. 멈춤이 없었습니다. 하나의 군함이 완성되는 동안 다음 군함의 부품이 이미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나는 창밖 야드를 바라봤습니다. 그제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바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 야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생산 시스템이었습니다. 군함 하나를 만드는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군함 여러 척이 동시에 각기 다른 단계에서 쉬지 않고 만들어지는 구조였습니다. 미국은 한 척의 군함을 완성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걸립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 척이 진수되는 동안 다음 척의 블록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척은 이미 도장 단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사원이 달랐습니다. 그날 나는 군함이 아니라 시간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24년 동안 해군력을 숫자로 분석했습니다. 함정의 수, 폰수, 무장 능력.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다른 숫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속도였습니다. 생산의 속도. 그리고 그 속도 앞에서 내가 알던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운영센터를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옆에서 다음 일정을 안내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딱 하나의 문장만 맴돌았습니다. 그 순간 내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나는 숙소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선소 측에서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한국 해군 최신 구축함 관련 자료였습니다. 정조대왕급.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습니다. 나는 별 기대 없이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어차피 홍보용 자료겠지. 어느 나라든 자국 무기는 포장해서 내놓습니다.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두 번째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숫자였습니다. 미국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약 3조 4천억 원. 정조대왕급 약 1조 3천억 원. 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숫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두드렸습니다. 다시 두드렸습니다. 3번을 두드렸습니다. 숫자는 끝까지 바뀌지 않았습니다. 나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제의 바다가 잔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단순히 싸게 만든 겁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가격이 낮으면 이유가 있습니다. 손님을 줄이거나 자재를 아끼거나 공정을 단순화하거나 그 중 하나입니다. 24년 동안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없는 재원이었습니다. 탄도탄 대응 능력, 국산 수직 발사 체계, 레이더 탐지 범위, 전투 체계 국산 하열. 나는 줄 하나하나를 천천히 읽어내려갔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싸구려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비용을 낮춘 군함이 아니었습니다. 전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핵심 체계를 국산화하고 있었습니다. 가격은 절반도 안 되는데 전투 능력은 비교 대상이 됐습니다. 나는 자료를 덮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뭔가 빠진 게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드시 어딘가 결정적인 약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 순간 오랫동안 가져온 생각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전쟁은 기술이 이긴다. 나는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더 정밀한 무기, 더 정교한 체계, 더 발전된 기술. 그것이 전장의 승패를 결정한다고. 24년 동안 그 믿음으로 보고서를 썼습니다.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술만으로는 안 됩니다. 전쟁은 결국 숫자와 시간의 싸움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군함도 격침되면 끝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격침된 자리를 얼마나 빠르게 채울 수 있느냐. 그게 진짜 전쟁의 언어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거제의 밤바다가 까맣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멀리 조선소 불빛이 수평선을 따라 길게 이어졌습니다. 용접 불꽃이 간헐적으로 튀었습니다. 잠들지 않는 야대였습니다. 나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은 지금 군함 한 척을 만드는데 수년이 걸립니다. 예산은 치솟습니다. 인력은 없습니다. 공정은 밀립니다. 그 사이 중국은 쉬지 않고 찍어냅니다. 속도가 다릅니다. 규모가 다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싸움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군함의 성능이 아닙니다. 군함을 만들어내는 속도입니다. 그리고 그 속도를 가장 완벽하게 갖춘 나라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나라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프랑스 비아리츠가 떠올랐습니다. 만찬장, 샹들리의 불빛, 그리고 트럼프의 질문. 한국이 군함 10척을 건조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 질문을 비웃었습니다. 정치적 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창밖의 불빛을 바라보는 그 순간 이제야 트럼프의 질문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외교적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절박함이었습니다. 나는 유리창에 이마를 살짝 기댔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멀리 조선소 불빛이 파도 위에 흔들렸습니다. 나는 한동안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트럼프의 질문이 이제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질문의 진짜 의미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알게 됐습니다. 미국이 왜 이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미국이 왜 한국 조선소를 연구하는지를,
미국이 왜 그 질문을 G7 만찬장에서 던져야 했는지를 답은 이미 눈앞에 있었습니다. 한국 일정을 마무리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조선소 측 담당자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Dirty 라고 했습니다. 나는 별 생각 없이 받아들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 한 묶음이 나왔습니다. 첫 장을 읽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한화. 미국 필리조선소 인수. 나는 다시 읽었습니다. 필리조선소. 미국 필라델피아에 위치한 그 조선소였습니다. 미국 동부해안의 핵심 조선시설 중 하나죠. 나는 그 조선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인력난, 궁정, 지연, 예산 초과. 오랫동안 문제가 쌓여온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그 안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처음엔 단순한 해외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업이 해외에 나가는 건 흔한 일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읽을수록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 미국 조선업을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미국적인 방식으로. 미국의 부지에, 미국의 인력과 함께, 미국 법 테두리 안에서. 나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질문, 펜타곤 비공개 회의, 장군들의 침묵, 중국 조선 생산 능력 200배, 텅 빈 미국 조선소, 거제의 골리앗 크레인, 분단위로 돌아가는 공정표, 그리고 지금 이 필리조선소 인수 자료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됐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미국이 중국의 군함을 두려워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절반짜리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중국의 군함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생산 능력이었습니다. 군함은 격침시킬 수 있습니다. 항구는 봉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산업 능력은 다릅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한번 뿌리를 내린 산업 기반은 전쟁 중에도 살아남습니다. 오히려 전쟁 중에 더 빠르게 돌아가죠. 그게 진짜 공포입니다. 미국이 군함 한 척을 잃을 때 중국이 세 척을 찍어낼 수 있는 구조. 그 구조 자체가 위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산업 능력을 가장 완벽하게 갖춘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야드를 보고 싶었습니다. 차를 타고 조선소로 향했습니다. 내려서 전망대에 올랐습니다. 눈앞에 야드 전체가 펼쳐졌습니다. 나는 난간에 손을 얹고 천천히 시선을 움직였습니다. 블록 하나가 조립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블록 하나는 도장 단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진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시험 운항 단계에 들어간 함정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바라보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펜타곤 상황실에서 봤던 숫자들이 떠올랐습니다. 미국 대비 200배. 그때는 그 숫자가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펼쳐진 이 장면을 보며 처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24년 동안 미국 해군의 우위를 믿었습니다. 그 누구보다 강하게 믿었습니다. 미국이 바다를 지배한다고, 미국이 해양 패권을 쥐고 있다고. 하지만 거제 전망대에 서서 나는 처음으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날 나는 한국을 다시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입 밖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혼잣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군함 한 척을 완성하기 위해 씨름하는 동안 나는 눈앞의 야드를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이미 세 번째 함정의 블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너진 것은 한국에 대한 편견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은 언제나 최고라는 24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내 신념이었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나는 숙소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짐은 이미 정리했습니다. 내일이면 비행기에 오릅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갑니다. 보고서를 써야 합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보고서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꾸 시계를 거꾸로 돌리게 됐습니다. 모든 시작은 그 질문이었습니다. 프란스 비아리츠, 만찬장. 샹들리에 불빛 아래 세계 정상들이 둘러앉은 그 자리.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을 향해 몸을 돌리던 그 순간. 그리고 조용히 떨어진 한마디. 한국이 미국 군함 10척을 건조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때 웃었습니다. 피식 웃었습니다. 대통령도 가끔은 정치적 수사를 하는군. 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4년 경력의 전략 분석관이 그 질문의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한 채 그냥 웃어 넘겼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그것을 압니다. 트럼프는 군함 10척이 필요해서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 조선업이 직면한 현실을, 텅 빈 도크를, 수년씩 밀린 공정을, 군함을 만들 사람조차 없다는 현실을.
중국이 쉬지 않고 찍어내는 속도를, 그리고 미국이 잃어버린 시간을. 그래서 물었던 겁니다. 그 질문은 주문이 아니었습니다. 확인이었습니다. 마지막 확인이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제의 밤바다가 잔잔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멀리 조선소 불빛이 수평선을 따라 길게 이어졌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빛이었습니다. 자정이 넘어도 새벽이 되어 그 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미국이 조선업을 반도체처럼 국가 전략 산업으로 보기 시작했는지, 왜 펜타곤이 한국 조선소를 연구하는지, 왜 의회가 문을 걸어 잠그면서도 완전히 닫지는 못하는지, 왜 한화가 필리조선소 안으로 들어갔는지, 왜 트럼프가 G7 만찬장에서 그 질문을 던져야 했는지. 답은 단순했습니다. 미국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현실적인 해답이 어디 있는지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드를 보러 갔습니다. 밤바람이 불었습니다. 거제 바닷바람이었습니다. 짠 냄새가 났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상쾌했습니다. 나는 외투깃을 세우고 전망대에 섰습니다. 야드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소는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골리앗 크레인이 하늘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용접 불꽃이 밤하늘의 별처럼 튀었습니다. 거대한 블록들이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묵묵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20세기에는 철강이 나라를 움직였습니다. 철강을 가진 나라가 전쟁을 지배했습니다. 21세기 초에는 반도체가 나라를 움직였습니다. 반도체를 쥔 나라가 패권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양 패권이 다시 중요해지는 이 시대에 군함을 가장 빠르게,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전략 자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있었습니다. 나는 난간을 꽉 쥐었습니다. 세계는 여전히 미국이 가장 강하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맞는 말입니다. 나는 그 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이 가장 먼저 손을 내민 나라,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바라본 나라, 그 나라가 어디인지는 이제 분명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나는 24년 동안 미국 해군의 미래를 분석했습니다. 수백 건의 보고서를 썼습니다. 수십 명의 제독과 장군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군함을 분석했습니다. 나는 그 누구보다 미국의 우위를 믿었습니다. 바다 위의 질서는 미국이 만든다고, 그 질서는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지만 미국의 미래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곳은 워싱턴의 회의실이 아니었습니다. 거제의 바닷바람이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하나의 사실을 보았습니다. 강한 나라는 강한 군함을 가진 나라가 아닙니다. 필요한 순간, 필요한 군함을 필요한 속도로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입니다. G7 만찬장에서 트럼프가 던졌던 질문, 그때 나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그 질문은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한 가장 절박하고 가장 솔직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이미 눈앞에 있었습니다. 밤하늘 아래 끝없이 움직이던 골리앗 크레인, 자정이 지나도 잠들지 않던 야드, 아무 말 없이, 아무 자랑 없이 묵묵히 다음 함정을 만들어내던 사람들. 나는 마지막으로 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빛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